안녕하십니까, 도콩맨입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문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차와 마찬가지로 단답형에서는 스킵하고 답을 확인하시며 사지선다형에서 꼭 화면을 정지하시고 답을 먼저 찍어 보신 다음에 정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물의 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잡열, 그렇죠.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만 있는 것,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든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얼음에서 물로 변한다든가 물에서 수증기로 변한다든가, 이러한 상태가 잡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열량을 잡열이라고 한다. 수소 15%, 수분 0.5%, 중유의 고유 발열량이 1000kcal/kg이다. 이 중유의 저위 발열량은 몇 kcal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식을 못 외우겠다 하면은 이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강 이 답이라도 눈도장 찍어 놓으신다든지요. 그래서 공식으로 들어가면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에서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W, 9H 플러스 W입니다. 그래서 H는 수소의 질량비고 W는 수소의 수분의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분이 0.5%고 수소가 1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위는 어떻게 됩니까? 고위 만에서 마이너스 600에다가 9H니까 9 곱하기 H는 0.15 플러스 수분이 0.5%니까 0.00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나오는 값, 이 킬로칼로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위 발열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소와 수분을 뺀 거예요. 수소의 질량비하고 수분의 질량비를 빼주는 것, 이것이 저위 발열량이 되는 것이고, 그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H1로 저위 발열량은 H 하이 수소에서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 그래서 9H에서 H는 여기서는 수소 15%, 그래서 9 곱하기 0.15 플러스 수분은 0.5%니까 0.005 한 다음에 600을 곱하고 여기서 고위 발열량 만에서 이것을 빼준 값, 그것이 바로 여기서로 계산하면 9187kcal/kg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일러 급수 중 용존, 용해, 고형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응집법이죠. 용해, 용존, 이 말은 완전히 녹아서 일체화됐다는 얘기예요. 녹아버렸어요. 응집법이라는 것은 건더기 같은 거, 고형물, 부유물, 쉽게 말하면 건더기 같은 거, 이게 가라앉은 것을 응집하는 형태로 수거하는 거예요. 이게 응집법인데 이게 완전히 녹아가지고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혀서 고형물로 뜨는 이런 응집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집법은 주로 물속에 현타, 부유된 거, 건더기, 슬러지, 이런 고형물, 즉 입자 형태로 떠다니는 불순물을 가라앉혀가지고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근데 용존, 용해, 고형물은 물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응집법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일러 급수 중 이미 녹아버린 용존, 용해, 고형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집법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검사 대상 기기에 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
관리자 미선임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에너지 법령상 에너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 말 들어가는 말이 나오겠죠. 에너지 사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에너지 사용자가 됩니다. 에너지 사용 시설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한다면 관리자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에너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동작 유체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변화는, 에너지의 이동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단열 상태를 너무나 잘 해놔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변화. 그러면 변화가 있다면, 이런 게 변화가 있다면 오직 자체적인 어떤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work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체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만 변화가 올 뿐이지 외부에서 온도가 들어오거나 여기 있는 온도가 빠져나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동이 없는 변화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건 단열 변화죠. 왜냐하면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내부 에너지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 work, 오직 내부에서의 어떤 일, 그것만이 교환만으로 상태가 변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클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량이 적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전열 면적이란 건 뭡니까? 열을 전달하는 면적. 그만큼 열을 전달하는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열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전달도 많이 하죠. 증발량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량이 크고 열 성능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용량이 적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전열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용량이 크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클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용량이 크다 그랬는데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 개 내놓고 열전대 온도계 나오면 열전대 온도계는 뭡니까? 접촉식 온도계입니다. 접촉식 온도계입니다. 열전대 온도계는 측정 대상에 직접 접촉해야 측정할 수 있는 접촉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은, 자, 수면계는 어떤 때 그 검사를 해야죠? 뭔가 이상 작동이 나타날 때 수면계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수위의 변화에 수면계가 빠르게 반응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정상인데 이때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수위의 변화에 수면계가 빠르게 반응한다는 말은,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시험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반응이 둔하거나 두 수면계의 수위가 다르거나 프라이밍 포밍, 즉 거품이 발생하거나 또 가동 전후에 이런 때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봐야죠. 근데 여기서는 수위의 변화에 수면계가 빠르게 반응하면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응축수 보일러를 급수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응축수는 이미 한번 증류된 물에 가깝기 때문에 수증기로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져서 모은 게 응축수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유물이나 현타액 이런 것은 다 걸러졌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수증기만 올라가서 물방울이 됐으니까. 그래서 스케일 유발 물질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걸러졌어. 그래서 열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및 용수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권장될 만하다. 그래서 응축수를 재사용하면 보일러 효율이 향상되고 연료비와 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 방지를 한다고 응축수를 버리면 안 되겠죠. 이 응축수는
급수로 재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물보다도 훨씬 순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 걸러져서 물방울로 떨어진 걸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응축수는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젝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소요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인젝터는 별도의 소요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젝터는 어느 때 쓰입니까? 전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비상용 급수 장치로 쓰이는 겁니다. 전기가 이제 전기 장치가 잘못돼 가지고 모터가 안 도는단 말이에요. 급수가 안 돼요. 이럴 때 보일러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압을 이용해서 동력 없이 물을 보일러 내부로 공급하는 장치, 이것이 바로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전기력으로 물을 빨아올려 보충하는 무동력 장치로 특히 소용량 저압 보일러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급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작동이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는 별도의 소요 동력 필요 없이 자체의 전기압으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돌리는 것이다.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를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의 저수위 운전을 방지한다. 오히려 저수위 운전이 될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는 물을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보일러 분출 장치, 블로우 다운이라고 하죠. 이것의 주된 목적은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하고, 왜 그대로 두면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슬러지가 끼니까 일정 기간마다 물을 밖으로 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고 프라이밍, 포밍, 즉 거품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의 저수위 운전을 방지하는 것은 주된 설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분출 조절 실패 시 저수위 운전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관리 측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있는 물을 빼내는데 저수위 운전을 방지한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쉽게 말하면 물을 만땅 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답으로 이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보일러를 건조 후에 생석회 등을 넣고 완전히 비닐로 밀봉을 해버리는 게 공기가 안 통하게. 이 방법이 가장 부식되지 않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굳이 넣고 만탱크 채워가지고 하려면 물을 연수로 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조 후 생석회 등을 넣고 밀봉하여 보존한다를 정답으로 처리한 겁니다. 다음, 과잉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잉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준 겁니다.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준 거, 이것을 과잉 공기량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 공급된 공기량에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공기량을 뺀 값, 그럼 나머지는 과잉된 거죠.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공급된 공기량, 그래서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준 것을 과잉 공기량이라고 한다. 다음,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절단기 출구라고 했는데요. 보일러 절단기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폐열을 가지고 다시 돌려서 이걸 급수를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절단기는 급수를 예라는 장치로 내부에는 압축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른다. 물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해도 부피 변화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전기를 배출하는 안전 밸브는 저갑하지 않고 과도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소량의 물을 배출하는 오히려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답이다, 저기다 말이다 라는 말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정답 처리를 절단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 밸브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정답 처리한 절단기 출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안전 밸브 대신 릴리프 밸브를 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가스를 밖으로 내뿜는 게 아니라 그 과잉된 열을 다른 그걸로 해서 급수 형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릴리프 밸브의 역할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 밸브 부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절단기 출구 이렇게 해두고 가는 걸로 하죠. 다음 강판 제조 시 강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체 등에 의해서 강판이 두 장의 층으로 형성하는 결함, 두 장의 층과 같이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맞는 표현인데요. 완전히 두 장의 층인가? 어떻든 그것을 레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강판 제조 시 강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체 등으로 인해서 강판이 두 장을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이것을 레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노통 보일러에서 아담스 조인트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신축 조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이 과하면 늘어나고 식으면 줄어드는데 그때마다 신축 조절 안 해주면 관이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신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즉 열 팽창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플랜지 이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조인트는 보일러 내부에 노통, 즉 내부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연한 이음 방식으로 보일러 가동 시 열 팽창에 의해서 보통 1m 간극으로 이러한 플랜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담스 조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열 팽창에 스트레스를 받아 터져버리든지 찢어지든지 한단 말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 아담스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같아지는 연료 성분은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 아까도 좀 보았지만은 고위 발열량에서 주로 뭘 빼죠? 수소와 물 성분을 빼주면 이것이 저위 발열량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수소가 없고 물이 없으면 고위하고 저위하고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답을 찾는 것은 H라는 수소 분자가 있는가? 그걸 놓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 중에서 여기서는 일산화탄소와 유황이라고 그랬는데 CO와 S는 H라는 수소 분자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생성하며 수증기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성분만 있으면 고유 발열량하고 저위 발열량이 같게 되는 겁니다. 찾을 때는 분자식에서 H라는 물도 H2O잖아요. 그래서 수소나 또는 이러한 물 분자, 수소와 수증기가 없으면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복사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 평균 온도가 높아 손실 열량이 크다 그러면 틀린 거죠. 복사난방이 뭡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그럼 이것과 대치되는 것이 대류난방이죠. 뭡니까? 히터. 이런 거예요. 공기를 데워가지고 위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돌리는 거. 이 온돌방 형태 이런 것을 그래서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사난방은 물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직접 피부에다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 바닥난방 같은 거. 그리고 대류난방은 공기를 데워 순환시켜 전체 공간을 데우는 방식, 라디에이터나 컨벡터, 히터 이런 거죠. 복사는 집중된 열감, 대류는 넓고 쾌적한 열감의 차이가 있고 한국의 바닥난방은 복사열이 주를 이룬다. 복사난방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 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내 평균 온도가 높아 손실 열량이 크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손실 열량이 대류난방에 비해서 더 적습니다. 그것이 복사난방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으셔야 합니다. 물의 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열량, 즉 물을 100도씨로 계속 가했더니 온도는 일정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상태가 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 상변화만을 일으키는 열량,
이걸 가리켜서 잠열이라고 합니다. 수소 15%, 수분 0.5%. 인 중류의 고위발열량이 1000kcal/kg이라면 저위발열량은 얼마인가? 예. 잘 모르겠으면 답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답은 이건가요? 이걸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예,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ork W 수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위발열량은 만이고 마이너스 600 9 곱하기 수소가 0.15 플러스 수분이 0.5%니까 0.005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죠.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죠? 예, 9187kcal/kg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만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 9H는 수소, 이 W는 수분.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보일러 급수 용존용의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몇 번이죠? 예, 완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응집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집법은 주로 물속의 현탁, 즉 부유, 건더기, 이 고형물이 입자 형태로 떠다니는 불순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응집법인데, 물리학적 처리 방법, 용존용의 고형물은 물에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응집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급수 용존용의 고형물을 용해 고형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완전히 녹아서 건더기가 없이 일체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응집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증류법으로는 할 수 있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다 날리고 나면 밑에 남는 게 이제 고형물이 되는 거죠. 이건 가능한 거죠. 증류법으로는. 또 약품으로 첨가해서도 가능하고 이온 교환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1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해설까지 해서 읽어보시면 다 알게 해설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기기 대상 설치자가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안 했다. 관리자 미선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관리자 미선임인데 징역 이런 건 안 되겠죠. 500만 원 너무 적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선임 안 했다. 관리자 미선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 법령상 에너지 사용자 정의로 옳은 것은 쭉 나오는데 딱 봐도 사용자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용이라는 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사용자냐? 그 에너지시설 소유한 자가 사용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하면 관리자 두고 하면은 관리자. 그래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사용자 정의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동작 유체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변화는, 자, 정지하시고 답 찍어봅니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단열 변화죠. 에너지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변동이 있다 그러면 내부 변동입니다. 내부에서 한 어떤 워크, 이거에 의해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단열 변화는 열의 교환은 없습니다.
이게 보일러관이라면 여기에 단열 조치를 싹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온도도 못 들어오고 내부 온도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내부의 어떤 그래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오직 한 어떤 일의 교환만으로 상태가 변하는 거지 온도가 교환되는 게 아니다. 즉 에너지 이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이동이 없는 변화는 단열 변화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클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열 전달 면적이 크다는 건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용량이 적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각줄을 달아놨으니까 이대로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전열 면적이 넓으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증발량도 늘고 예열도 빨라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용량도 크고 열 성능도 좋다. 쭉 따라 읽어보시는 겁니다. 증발량이 많다. 맞는 지문이죠. 전열 면적을 통해 더 많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증기로 변하는 증발량도 많을 수밖에 없죠. 예열이 빠르다. 넓은 면적으로 열을 빠르게 전달받아 물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다. 이걸 예열이라고 합니다. 물이 이제 더워지는 거예요. 면적이 넓으니까 열 전달 면적이 넓으니까 예열도 빠를 수밖에 없죠. 효율이 높다. 열 전달 면적이 넓어 연소가스의 열을 최대한 물로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크다면 용량도 적다가 아니라 크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접촉식 온도계죠. 이 중에서 접촉식 온도계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은 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열 전대 온도계는 측정 대상에 직접 접촉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계입니다. 그러면 광정관식 방사온도계, 광고온도계는 어떤 거냐? 이거는 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그 물체가 방출하는 열 복사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방출하는 열 복사 온도계 그거를 쏴가지고 그 빛을 감지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접촉식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접촉식 온도계는 고온의 물체, 뜨거운 용광로 안에 몇 도인지 들어가서 재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 나오는 반사열을 찍어서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 광사, 고온도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사된 열 같은 것을 측정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비접촉식이죠. 접촉하지 않고도 재는 거니까. 열 전도 온도계는 직접 접촉해야 됩니다. 9번입니다. 보일러 수명계 시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죠. 지금 이런 경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의 변화에 수명계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기능시험 해야 할 필요는 없죠.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기능시험 해보고요. 두 개의 수명계가 수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참인지 한번 기능시험을 해봐야겠죠. 프라이밍, 포밍 등이 발생하는 프라이밍, 포밍 이게 거품이 발생한다. 그럼 제대로 된 수명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10번입니다. 보일러의 매연을 털어내는 매연 분출 장치가 아닌 것은 이 부분은 털어내는 매연 분출 장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동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거기에 내부에 고정돼서 장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릭 테블형 롱도 있고 쇼트도 있습니다. 리트릭 터블. 그 다음에 완전히 고정되어서 회전형으로 돌아가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매연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매연 분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튜브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매연 분출 장치가 아닌 것 나오면은 여기서는 튜브형입니다. 이건 다 매연을 털어내는 매연 분출 장치입니다.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응축수를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현실적으로 이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을 방지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규모 보일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중앙 집중식 첨가제 사용해 가지고 다 닦아냅니다. 급수 처리된 용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관수 부출 작업을 천서히 해야 합니다. 다 물 빼고요. 근데 응축수를 보일러 급수로 재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봤지만 틀렸다. 응축수는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증기로 올라갔다가 결로돼서 떨어진 것처럼 이 물이 모아진 게 응축수예요. 그다음에 이물질이 다 제거된 깨끗한 물인데요. 이 물을 재사용해야겠죠. 이 부분은 한번 꼭 정지하시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번입니다. 인젝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면 정지하시고 정답 찍습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죠. 별도 소요 동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그런 게 틀린 거예요. 필요치 않습니다. 자체 증기압으로 빨아들입니다. 주로 어떤 때 사용된다고 그랬죠? 전기 장치가 고장 났을 때, 모터가 안 돌고 급수가 안 될 때 자체의 증기압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젝터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다. 맞습니다. 설치 장소를 적게 차지한다. 맞습니다. 시동과 정지가 용이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지하시고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일러 급수장치 인젝터는 전기보일러의 비상용 급수장치라는 거. 고장 났을 때 뭐가? 전기장치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전기압을 가지고 이용해서 동력이 없이 물을 보일러 내부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동력 없이입니다. 전기분사 및 압력 강화. 전기 노즐에서 보일러 전기가 분출되면 노즐 근처에서 압력 강화, 진공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물을 흡입한다. 그래서 무동력, 비상용, 소용량 보일러에 주로 사용한다.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동력 없이 보일러 전기압만으로 작동하고 비상용, 항상이 아니라 주로 급수펌프 고장 났을 때 비상시에 사용되고 소용량 보일러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젝터, 별도의 소요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 분출 장치, 보일러수를 빼내고 관수를 이동시킵니다. 보일러수의 농축을 방지하는 것, 전열면의 스케일 생성 방지하는 것, 보일러 저수유 운전을 방지한다. 틀렸고, 프라이밍이나 포밍의 발생을 방지한다. 맞죠? 보일러에 물 빼는데 잘못하면 저수유로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의 저수유 운전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이것이 저수유 운전 방지 목적이 아닙니다. 방지 목적은 이런 거예요. 농축수 방지, 스케일 방지, 포밍, 프라이밍, 포밍 방지입니다. 14번입니다.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하고 4번이 이 문제를 누군가가, 지금 정답은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누군가가 이의를 걸면 이의가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물을 가득 채워 보존한다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연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완전한 정답이 돼, 연수라는 게. 이런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인데 이 기존 문제에서 4번을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4번을 정답으로 찍으셔야 돼요. 자, 건조 후에 생석회 등을 넣고 밀봉하여 보존하는 게 어떻게 좋은지 보죠. 이는 건식보존법이라는 거예요.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수분을 흡수제로 해가지고, 생석회가 수분 흡수제예요. 생석회를 사용해서 내부에 습기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밀봉해 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하게. 그럼 장기간 보관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건식보존법이에요. 깨끗이 물기 제거하고 생석회 넣는 거. 그런데 이제 만수보존,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연숙, 즉 약알칼리성 물을 보일러에 가득 채우고 밀봉하여 보존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맞는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히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문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수하고 물이 없는 상태로 보존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보일러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으면은 잔류 수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급격하게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1개월에 1회씩 급수를 공급한다. 그럼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도. 물이 뭡니까? H2O잖아요. O가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와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부식이 일어나요. 부식이. 그래서 불순물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러면 부식돼요. 그래서 계속 물 공급해 준다. 이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상태로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수보존법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못해요. 그 물속에도 산소가 들어있고, 또 그것이 약알칼리성 물이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건조 후 생석회 등을 넣고 밀봉까지 나와야 돼요. 건조, 생석회, 밀봉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답이 됩니다. 과잉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잉 공기량은 뭡니까? 실제 공기량에서 이동 공기량을 빼준 겁니다. 이동 공기량. 완전 연소되는 최소한의 공기량인데, 이 최소한의 공기량이 예를 들면은 80이라고 합시다. 근데 100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20만큼은 20만큼은 과잉 들어간 거예요. 과잉. 실제 공기량에서 이동 공기량을 빼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공급된 공기량에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 공기량을 빼주고 나면 이것은 과잉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는 곳은, 자, 이것도 정답은 몇 번이라고 아까 했죠? 절단기 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것에 따라서는 이것은 분명히 부착해야 돼요. 이 안전밸브. 근데 제열기가 뭐죠? 리히팅. 폐가스를 다시 불러와서 덮이는 데 쓰는 거, 이게 제열기예요. 절탄기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답을 지금 절탄기라고 했어요. 이것도 문제를 걸면, 이 신청을 걸면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절탄기 출구라고 이미 기출문제에서 이것을 정답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를 할게요. 다만 제열기, 리히터는 보일러 본체에서 나온 전기를 다시 가열해서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특정 운전 조건, 이러이러한 것에서 제열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 최고 허용 압력을 초과해서 상승할 수도 있다. 안전밸브는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열려 과도한 전기를 외부로 방출하고 압력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춘다. 그래서 여기는 세이프티 밸브, 즉
안전밸브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절탄기는 어떠냐?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로 내부에는 압축되지 않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른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냐? 증기를 배출하는 안전밸브는 여기 적합지 않고 절탄기 여기 있습니다. 절탄기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폐열, 배기가스 열을 다시 돌려가지고 급수를 예열시키는 거예요. 제열기도 비슷하죠. 본체에서 나온 증기를 다시 가열해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돌리는 개념은 둘 다 같은데 요건 폐열로 돌리고 요거는 그 본체에서 나온 증기를 밖으로 뿜는 걸 다시 본체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열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밸브를 단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절탄기에서는 안전밸브를 달아야 한다는 것들도 상당히 나와요. 이론서 교과서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더 안 달아도 된다는 것은 바로 절탄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한다면 이것은 릴리프 밸브를 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처리를 이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정답이라고 각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는 곳은 그러면 절탄기 출구로 합니다. 다음 강판 제조 시 강계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치댕에 의해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 레미네이션이죠. 레미네이션은 어떤 것이다 나와 있고요. 크랙은 이러한 것이고, 브리스터는 표면에 생기는 물질 모양의 결함으로 주거에서는 표면 결합에 가깝습니다. 이 두 장을 겹쳐놓은 것 같은 레미네이션과 좀 다르죠. 이건 표면 결함입니다. 심리프트, 강판 표면의 이음매 부분에 들뜨는 현상, 이것을 쉼 또는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장의 층으로 형성된 그러면 레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강판 제조 시 강계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체 등에 의해서 강판이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 레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노통 보일러에서 아담스 신축 조인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에 의한 신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스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통 보일러 내부에 관해서 신축 이음 방식으로 아담스 조인트가 설치되는지를 여기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게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따라가면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통 보일러에서 아담스 조인트를 설치하는 목적 3번이 되겠습니다. 통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면 뭐라고 하겠어요? 별도의 이 조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만큼 재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열이 강하게 받으면 늘어나죠. 그대로 두면 파열해 버립니다. 또 이제 열이 식으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크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요 부분에서만 하세요. 라고 이 신축 이음매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담스 조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층 고이발 연령과 저이발 연령이 같아지는 연료 성분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죠. 수소만의 경우 수소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와 메탄도 이게 수소물이 들어가요. 여기 수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소가 들어가거나 또는 물이 들어가는 거, 요것을 뺀 값을 뭡니까? 고위에서 H와 H2에 해당되는 값을 제하고 나면 저이발열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잡열을 빼고 나면. 이거 같아진다 그러면 여기 없으면 되는 거예요. 수소 분자나 물 분자가 없으면 돼요. 없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4번이 되죠. 일산화탄소는 CO고 유황은 S니까 H가 없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유황은 연소시 각각
CO2와 이산화황 SO2를 생성하고 수증기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열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 성분만 있는 경우 고위발열량하고 저위발열량이 같은 겁니다. 고위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생성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발출하는 잡열까지 포함하는 값, 이게 고위발열량이고, 저위발열량은 이 잡열을 빼버린 거예요. 생성된 수증기가 그대로 기체 상태로 배출된다고 가정하여 잡열을 제외한 값, 빼버린 거, 이게 저위발열량이에요. 이게 고위발열량에서 저위발열량을 뺐다 이 말은, 저위발열량이 된다 이 말은 여기서 수소 성분 수증기를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수소만의 경우 수소 H2는 연소 시 다량의 수증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이 차이가 가장 크다. 수소와 일산화탄소, 여기도 수소가 들어가죠. 일산화탄소와 메탄이 뭡니까? CH4잖아요. CH4에 수소 분자가 4개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다 지금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증기를. 그래서 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잡열에 해당된다고. 잡열. 요게 없는 상태, 그러면 고위하고 저위하고 같은 거야 되는 거예요. 수소 분자 없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이 같은 것은 수소만의 경우 이건 가장 크니까 안 되고, 여기도 수소 있으니까 안 되고, 일산 메탄도 수소 분자가 4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유황의 경우는 수증기가 발생이 안 됩니다. 수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겁니다.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복사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 자, 복사난방은 주로 우리 온돌방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손실 열량이 적습니다. 크다 그러니까 틀렸죠. 방열기의 설치가 불필요하죠. 바닥면에 이용도가 높다. 왜? 뜨끈뜨끈한 구들목에서 열이 올라와서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건물 구조체에 매입 배관을 그렇죠. 바닥에다가 보일러 배관 까니까, 이러니까 뭡니까? 고장 나면은 다 뜯어야 돼요. 시공 및 고장 수리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장점도 있는 반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 일시적 난방에는 부적당하다. 맞죠? 그냥 히터 틀면 금방 더워지는데, 이건 구들목 덮여가지고 또 방 안에 뜨니까 오래 걸리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 평균 온도가 높아져서 손실 열량이 크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손실 열량이 대류 난방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복사 난방은 실내 온도가 낮아도 쾌감도가 높고 손실 열량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 들은 부분들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 열량이 적습니다. 뭐가요? 복사 난방이.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